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구국민족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갑오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갑오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근대적으로 개혁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신분제가 폐지가 되는 이런 혁명적인 그런 사건들도 이제 발생하게 되었었죠. 인권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에 의한 외세적인 어떤 그 개입이 있었다라는 게 한계로 이제 지적이 되잖아요. 이 갑오개혁 같은 경우. 또 이미 10년 전에 갑신정변 때 개혁을 했었으면 좀 더 빨랐을 텐데, 이 10년 뒤에 이제 개혁을 하는 바람에 이제 다른 주변 국가들이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조선은 상대적으로 이제 뒤떨어진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어떤 그 세력 다툼의 어떤 각축장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청나라와 일본 간의 사이에 전쟁터가 되죠. 청일전쟁이 1894년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돼요?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우리 조선은 일본의 점점 침략을 해나가게 되는 하나의 어떤 그 먹잇감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나중에는 우리 한반도를 또 둘러싸고 러시아와 이제 일본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러일 전쟁도 나중에 또 벌어지게 되거든요.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사늑약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또 나중에는 한일 강제 병합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국권이 피탈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자, 그 분수령이 있었던 연도가 바로 이제 그 1894년도가 되겠는데, 굉장히 격동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 아래로부터의 민중개혁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 위로부터의 개혁운동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서로 힘을 합하지 않았어요. 따로따로 움직였었거든요.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중들이 제대로 호응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실 내용이 1894년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아래로부터 개혁운동이에요.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인데, 자, 근대적인 마인드, 좀 깨어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상층부들 있지 않습니까? 개업화 지식인들, 좀 어느 정도 의식이 있고, 좀 공동체주의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래로부터 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민중들과 좀 어느 정도 합심을 해서 좀 정말 그야말로 제대로 된 근대화, 제대로 된 어떤 반외세적인 이런 모습들로 이제 나타났었다면, 우리나라가 제국주의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뼈아픈 상황을 맞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간단하게 또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이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실 내용이 1894년도에 있었던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되죠. 용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 왕조사적 관점에서는 이제 동학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앞에다 이제 동학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이 동학이라는 천주교를, 그러니까 서학을 대표하는 종교가 이제 천주교잖아요. 이 천주교에 반대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종교적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주 출신의 몰랑 양반이었었던 이 최재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재우. 이 동학은 최재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내천, 시천주, 보국안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인내천,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하층민들이 이 동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호응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최재우가 정부 측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돼요. 그래서 1864년이죠. 1860년에 동학을 창시했다가 1864년도에 혹세무민, 그러니까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을 무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혹세무민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최재우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1864년도니까 언제가 되겠습니까?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되겠죠?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어쨌든 이 최재우가
자, 처형을 당하게 되고, 자, 최재우의 뒤를 이어서 2대 교주가 누가 나오게 되냐면, 최시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최시영은, 동학을 점점 확산시키고, 동학의 어떤 교단을 정비를 하고, 동학의 교리를 집대성한 이 경전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시영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경전이 바로 동경대전이라든지 또는 뭐 용담유사와 같은 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경대전은 좀 약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용담유사는 좀 이렇게 쉽게 읽히는 뭐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국유사의 유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뭐 경국대전 뭐 굉장히 독특하고 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 뭐 그런 책이 최시영에 의해서 이제 동학의 경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동학의 교단이 이제 확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최시영에 의해서 이제 포접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 최고 꼭대기에 이제 교주가 있지 않습니까? 교주 밑에 이제 수십 개의 이제 포가 있어요. 포를 단위로 해서 이제 대접주가 있는데, 대접주가 있고, 이 대접주는 수십 명의 이제 접주를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피라미드식 조직이, 바로 이 동학의 어떤 교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교단을 통해서 나중에는, 자, 동학농민 전쟁이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포접제를 통해서 이제 충청도 지역은 이제 북접이 되어 있고, 전라도 지역은 이 남접이 되는데, 이 전라도 지역의 이 남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최초에 시작이 되었다는 걸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배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자, 개항 이후 농촌사회의 동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동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지배층들의 수탈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건 뭐 그 이전, 자, 세조정치 시기 때부터 또는 그 이전 때부터 지배층들의 수탈은 항상 늘 있어 왔었죠.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 침투, 강화도 조약이 1876년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수입해온 이 면포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조선에다 갖다 팔아요. 가지고 와서. 옥양목이라는 이 면포를 갖다 팔게 되는데, 굉장히 그 때깔이 좋고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양반 지배층들로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 이전에는 하층 농민들에게 주로 이 면포를 사다가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하층민들은 그 면포를 내다 팔아가지고 어떤 생활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팔아먹지 못하니까 생활이 굉장히 공공해지고 식량은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 경제가 굉장히 파탄이 나고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도탄에 빠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농촌경제가 파탄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 지방관이 반공령이 선포가 되었다. 이 반공령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또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반공령이 뭐냐면 일본에 대한 곡물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조항이 바로 이 반공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곡물이 일본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식량 사정이 악화돼서 이제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방관이 관찰사가 반공령을 선포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1883년도에 개정 조일 통상 장전을 통해서 나중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열강의 대립으로 인해서 청일강 대립이 격화되었었다. 그죠? 청나라와 일본 간에 우리 조선을 둘러싼 어떤 경제적 침탈,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영국이 남하 정책을 통해서 이제 조로 수업 통상 조약도 이제 체결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제주도와 여수 사이에 있는 이 거문도라는 섬을 점령을 했었죠. 2년 동안 점령을 했습니다. 자,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국가들,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청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어떤 각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조선이 굉장히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굉장히 위태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였었던 부들러라는 사람이
파론을 또 제기를 했었고, 그와 무관하게 6.1준동, 이 중립파론을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어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동부의 고문도 점령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동학의 교세가 이제 확장되고 교조 신원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1892년이 되겠습니다. 1892년도에 삼례지방에서 전라도 이 삼례지방에서 자, 교조 신원 운동이 전개가 되었어요. 교조가 누가 되겠습니까? 최재호가 교조잖아요. 교조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달라, 신원시켜달라. 이 교조 신원 운동이요.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동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동학을 합법화해달라. 동학의 합법화를 요구했어요. 정부 측에서는 이 합법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탄압을 이제 좀 중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이 교조 신원 운동, 교조를 신원하는 것만큼은 허가할 수 없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동학 교도들이 이제 흥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삼례 집회 때 이제 모였었는데, 자, 이들이 이제 또 이제 그 이듬해 1893년 1월경에 서울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복합상소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궁궐 앞에 엎드려서 이제 단체적으로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교조 신원 운동은 묵살을 해요, 정부 측에서. 그리고 관련된 주모자를 이제 체포를 하고 강제적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해산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서울 복합상소라든지 삼례 집회 때 제대로 이 동학 교도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이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1893년 충북 보은에서 보은 집회가 또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교조 신원 운동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반외세적인 성격이 들어가게 돼요. 외양 창이라는 구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죠. 보은 집회 때의 포인트. 척외양 창이라는 구호가 들어가게 된다. 자, 외와 양놈들을 배척하고 의를 두높이자라고 하는 이 척외양 창이, 사실 일본과 이제 서양 세력이 우리 조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권을 굉장히 많이 빼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의 어떤 그 수탈, 곡물들이 유출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척외양 창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반외세적인 성격이 바로 보은 집회 때 들어갔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삼례 집회와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례 집회 때 그래서 교조 신원과 동학 탄압 중지 요구가 있었고, 서울 복합상소 있었고, 보은 집회 때 교조 신원 운동이 있었는데, 척외양 창의를 내세웠었다라는 게 이제 그 삼례 집회 때와의 차이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동학농민 운동이 전개가 되었었던 그 이전 배경에 대해서 1894년 이전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동학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 이 동학농민 운동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냐면, 전라도 지금 고부 지역이요. 정읍이라고 얘기하는 정읍의 이제 고부면이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고부군이었었죠. 그 고부군의 군수로서 누가 있었냐면,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병갑. 이 조병갑.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탐관오리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노동력에 이제 강제 동원을 해서 이제 엄청난 만석보라는 이 저수지를 축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강제로 이제 동원을 해서 이제 부려먹고, 그리고 그 저수지를 통해서 사용되는 물에 대한 어떤 물세를 마구잡이로 징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착복을 하는 굉장히 어떤 탐관오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고부 군민들이 격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부 관할을, 자, 그때 당시 이제 녹두장군이라고 이제 불려져 있었던, 자, 동학의 접주 출신이었었던 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거 눈 뜨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안이 꼴이 쉬워서, 조병갑, 이거 저기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자, 이들이 사발을 뒤집어 엎고, 자, 각자 서명을 해요. 동학교도들이. 자, 농민들이 각자 서명을 해서 누가 주모자인지를 알아볼 수 없게. 그래야지 이제 체포가 되어도 주모자가 대표로 이제 처형당하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쭉 이제 동학의 어떤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저기 동기와 관련된 고부를 습격하기 이전에 어떤 내용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놓고 여기다 이제 사발을 집어넣어서 작성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발 통문이 되겠습니다. 사발 통문. 이 사발 통문을 통해서 각자의 의지를 다지고 이제 고부 관할을 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봉준을 비롯한 저희 농민들이 이 조병갑을 잡아다 이제 죽이려고 했었는데 조병갑이 눈치를 채고 이제 전주 가명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건의 내막을 이제 정부 측에서 서울에서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알게 되면서 이 조병갑이 탐관오리라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채고 조병갑을 이제 체포를 하게 되는 거죠. 고부군수에서 파면을 하게 되고 조병갑의 뒤를 이어서 박원명이라는 신임 군수를 새로 임명을 해서 고부 지역에 부임을 했었어요. 그 동농민군의 요구사항에 이제 부합을 하게 된 거죠. 조병갑을 이제 몰아냈으니까. 근데 박원명이 잘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이 고부 습격 사건을, 관할 습격 사건을 이제 수사하기 위해서, 안핵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을 이제 파견을 해요. 그래서 이용태라는 사람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병갑을 굉장히 두둔을 하고, 모든 책임을 이 동학 농민군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관련된 주모자를 체포하고, 고문을 시키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태는 어쨌든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동학 농민군이 이 동학 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고부 백산 지역에서 최초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894년에 3월에 있었던, 1차 농민 봉기다. 1차 농민 봉기가 1894년 3월에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제가 방금 설명해드렸던 고부 관할 습격, 요거는 1차 농민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이 초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발 통문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해서 동학농민 봉기가 이제 고부 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들불처럼 이제 타오르게 되는데, 전라도 일대를 거의 대부분 장악을 해요. 그 전라남도 장성이라든지, 또는 태인이라든지, 또는 전주성까지 나중에는 4월 27일 날 점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학농민 봉기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자, 장성의 황룡촌이라든지, 전주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중요 거점 지역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학농민군들이. 그래서 이제 전주성을 이제 점령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4월 27일 날 점령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학농민군들에 대항해서 맞서 싸워야 할 이 정부군이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연전연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동학농민군들에게.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그만큼 내란도 진압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허약했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민씨정권이죠. 그 민씨정권은 자, 누굴 끌어들이게 되냐면 일본이 아니라 청나라를 다시 한번 또 끌어들이게 되죠. 청군이 그래서 동학농민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산만을 중심으로 해서 아산만으로 청군이
했었어요. 이게 이제 5월 5일날. 자, 그리고 나서 텐진조약에 근거해서 자, 일본도 자, 출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자, 5월 6일날. 텐진조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조선에서 변란이 발생했을 시에 그 조선 지역으로 자, 군대를 파견할 시에는 상대방 국가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사실을 청나라에서 일본에게 알렸어요. 알렸는데 일본은 텐진조약을 근거로 해서 출병을 할 명분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텐진조약을 근거로 해서 출병했다라기보다는 제물포 조약을 근거로 해서 출병을 했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또 맞는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제물포 조약에 뭐가 있었습니까? 일본 공사관의 경비를 위해서 군대를 추진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이 동농민군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본 공사관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출병을 했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최근 돌아와서 이제 좀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일본도 같이 마찬가지로 청군과 마찬가지로 같이 출병을 했어요. 근데 봐봐, 지금 일이 점점 커진 거잖아요. 우리 정부 측 입장에서는 자, 동학농민군만 진압을 하면 되는데 청나라 군대만 들어오면 되는데 어처구니없게 일본군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이 점점 커지게 되다 보니까 동학농민군들의 요구사항을 이제 정부 측에서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94년 전주에서 극적으로 동학농민군과 화해의 조약이 체결돼요. 그게 바로 전주 화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월 이제 8일날 전주 화약이 체결되면서 동학농민군들의 요구사항을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구사항, 자, 한 30개 정도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12개 정도의 요구사항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패정개혁안 희비개조예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 시험 문제에 사례로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자, 다다음 페이지 보면 패정개혁안 12개조가 나와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패정개혁안 12개조가 제시가 되어서 자, 동학농민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6월 11일날 자, 패정개혁안을 수용하기 위한 개혁기구를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 만들기 위한 기구가 바로 교정청인데, 교정청이 6월 11일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패정개혁안 12개조의 요구사항을 이제 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 일본에서 강도 높은 내정개혁을 요구를 했었죠?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는 교정청을 만들어서 개혁을 할 거다 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우리 주도로 하는 어떤 개혁을 해라 라고 해서 이 교정청을 묵살을 하고, 교정청을 이제 경복궁을 무력으로 이제 쳐들어와서 6월 21일날 경복궁 무력으로 쳐들어와서 이제 뭐 청일전쟁 도발하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흥선대원을 앞세워서 경복궁 들어오지 않습니까? 흥선대원을 앞세워서 경복궁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을 다다음날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6월 24일날 교정청을 폐지시켜버리고 이제 뭘 설치합니까? 군국 기무처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6월 24일인데, 그래서 이제 교정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전주화약이 체결되면서 동학농민군들은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정부에서 이제 자기의 개혁의 요구사항들을 이제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동학농민군들은 자기들이 관할 지역, 전라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전라도 54개 지역에 자, 뭘 설치하게 되냐면 이들이 자, 집강소라는 걸 설치를 해요. 동학농민군들의 자치적인 자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강소를 설치를 해서 자, 자체적으로 개혁이 자,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토지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이 패정개혁 12개조에 담겨있거든요. 양반 지배층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이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래서 양반
지배층들은 따로 독자적으로 민보군이라는 이 군대를 이제 따로 이제 편성을 해서 이 동학농민군들과 또 나름대로 이제 또 맞서서 싸우긴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1차 농민봉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학농민군이 전주화약을 통해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자, 일본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일본에서 경복궁 점령하고 개혁기구에 쓰던 교정청 해산시켜버리게 되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학농민군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동학농민운동의 2차 농민봉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2차 농민봉기가. 자, 이거는 이제 9월에 발생을 해요. 아까 1차 농민봉기는 3월 봉기였었잖아요. 요거는 2차 농민봉기는 9월에 발생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는 고부백산이었었잖아요. 최초 봉기가. 2차는 삼례. 처음에 교조신은 운동으로서 이제 삼례 집회가 있었잖아요. 삼례에서 2차 농민봉기가 처음으로 또 시작이 되었어요. 이때는 2차 농민봉기의 특징은 또 뭐냐면 남접과 북접이 자, 연합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차 같은 경우는 남접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북접의 대표였었던 이 손병희, 그 남접의 대표였었던 이 전봉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따로따로 이제 놀았었는데, 그래서 북접은 동농민군들에 굉장히 1차 봉기 때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인식했었는데, 2차 봉기 때는 반외세적인 성격이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북접 입장에서 봤을 때도 농담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남접에 이제 전봉중, 김계남, 송화중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농민봉기에 주도했던 사람들이요. 그 북접에 이제 손병희가 김계남 굳이 쓰면 그다음에 손화중 이런 사람들인데, 자, 연합을 해서 이제 논산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삼례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논산에서 남접이 이제 삼례에서 출발했었고, 그 다음에 북접이 이제 논산으로 집결을 해서 이제 서울로 총 공격을 하러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자, 이제 이게 이제 어디서 걸리게 되냐면, 자, 공주 의금치에서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공주 의금치에서 일본군과 일대 격전을 벌리다가, 자, 처참하게 여기서 전멸당하는, 그래서 안타깝게 동농민군들이 이제 괴멸되는, 이게 이제 1894년 11월에 그 상황이 되는데, 자,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엄청난 그 패퇴를 하게 되고, 전봉준이 이제 각자 이제 피신을 했었겠죠. 근데 전봉준도 어쨌든 자기 그 같은 동료의 밀고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되면서, 이제 그 이듬해 3월경에 처형을 되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1차 봉기 있었지 않습니까? 안핵사 이용태 나오고요. 그다음에 무장에서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봉기가 있었고, 그래서 무장이라는 얘기가 있고, 최초 봉기가 무장이라는 얘기가 있고, 고부백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설이 이제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무장이라고 되는데, 자, 보국 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얘기죠. 제폭고민,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제한다 라고 하는, 자, 이런 내용을 이제 표방을 했었고, 그래서 동학농민군의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했었다. 이건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4대 강령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부 황토연 전투에서, 자, 첫 승을 이제 거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라 감영군을 이제 격파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홍계훈의 경군을 격파하게 되죠. 홍계훈. 이모곤란 때 민비를 얻고 충주 장원까지 도망을 갔었던 이 홍계훈이지 않습니까? 전주선 점령, 그리고 일본군 텐진조약 구실로 인천에 군대를 파견했는데, 텐진조약을 구실로 파견했다라기보다는 이모곤란 때에 공사관 주둔으로 군대 파병할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해드렸었지 않습니까? 그걸 구실로 해서 군대를 파병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동학농민군은 청일 양국 군대의 철수와 패전개혁을 조건으로 전중하약을 체결했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해산을 하고 전라도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를 했었다. 54개의 집강소를 설치를 했었다. 왼쪽에 집강소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죠. 패전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한 농민자치기구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차 봉기는 9월달에 일어나게 되는데, 자, 정부 측에서 청일 양군 철수를 요구를 했었는데 일본군이 거절을 하고 경복궁을 이제 무력으로 접수를 했었죠. 그 친일 내각을 이제 성립을 시키고 김홍집 내각이죠. 김홍집 흥선대원군 내각이 이제 성립이 되었다고 앞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개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기구가 교정청이었잖아요. 그 교정청 해산시켜버리고, 자, 군국 기무처를 통해서 친일적인 개혁을 하게 되는 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국 기무처가 뭐라고 했습니까? 210여 개의 개혁 법안들을 처리를 했었다 라는 내용을 앞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그리고 청일전쟁이 발발을 했었다. 자, 6월 23일날 아산만에 있는 풍도 해전을 중심으로 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었고, 평양 전투라든지 또는 요동반도 일대의 전투라든지 그로 인해서 청나라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 자, 그 이듬해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었죠. 그래서 청나라 이홍장과 일본의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만나서 단판을 짓게 되면서 통호 섬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띄워줬었는데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동반도를 먹었던 것을 다시 뱉었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봉기가 일어났는데, 일본군 타도를 위해서 동학농민군이 다시 봉기했다. 이때는 특징이 뭐냐면 2차 봉기 때 특징이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했었고, 1차 때와는 다르게 2차 때는 성격이 있어요. 이거 제가 설명드렸는데 2차 때의 성격이 뭐냐면 이때는 반봉건 더하기 반외세였었어요. 1번군 물러나라 라고 하는 반외세. 1차 봉기는 반봉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2차 봉기 때는 반봉건에 더해서 반외세까지 들어갔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산에 집결해서 서울로 북상하던 중에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 연합군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자, 주모자에 섰던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등은 각지로 흩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체포가 되면서 처형이 되면서 이제 동학농민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석했습니다. 자, 성격을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봉건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설명해드린 대로 반봉건. 그냥 반외세적입니다. 나머지 이 동학농민군이 완전히 타도가 되고 나서 나머지 자녀 세력들이 나중에는 영학당이니 남학당이니 활빈당이니 이런 집단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의병운동으로 의병운동으로 나중에 전환이 된다. 이 동학농민군들이 라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의 그 실패의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무찌르기에는 역부족이었었다. 일본군은 막 기관총을 들고 이제 드드드득 하게 되는데, 농민군은 어떻습니까? 축창 들고 싸우잖아요. 축창 들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각 지역의 농민군이 긴밀한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농민층 이외의 보다 높은 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 농민군들의 한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패전개혁안 12개조예요, 이게.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학교도는 정부와 원한을 싣고 서정이 협력한다. 탐관오리 쟁벌한다. 이런 내용이 들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5번째.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이거 신분제적인 성격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반봉건적인 성격이죠. 신분제적인 성격인 동시에 반봉건적이죠. 그리고 관리 채용에는 직원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뭐 이런 신분제 타파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외와 통하는 자. 그러니까 반외세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토지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음을 알 수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봉준이 체포가 되고 이제 그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재판을 받았을 때에 이 판사가 바로 누구였었냐면 가신영변의 주역이었던 서광범이었어요. 서광범은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의 주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갑오개혁 때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전봉준은 아래로부터 이제 개혁운동을 대표했었고요. 서로 간에 어떤 개혁을 하고자 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의 핀트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봉준 같은 경우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을 좀 강조했었고, 이제 서광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식인이고 엘리트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감히 들고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의식 이런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들이 좀 근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급진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의식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독립협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협회는 말 그대로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한 협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아관 파천 이후에 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1896년 2월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우리 고종 임금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날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일본이 자기를 이제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가게 되면서 친러 내각이 이제 성립이 돼요. 친일 내각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친러 내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김홍집이 이때 맞아 죽게 되거든요. 고종이 이제 체포령을 내려가지고 김홍집을 이제 잡아다가 군중들이 이제 몰매를 이제 가해서 이제 맞아 죽어요. 김홍집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적으로 내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끈질긴 사람인데, 애국적 의미의 친일이라고는 좀 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네. 조국 근대화를 위한 친일이었다라는 정도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어쨌든 김홍집에 대한 새로운 평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자, 친러 내각이 다시금 이제 성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박정영이라든지 이완용이 이때는 친일파가 아니라 나라파나 뭐 이완용 아시죠? 누군지? 멸사 늑약의 주역. 자, 박정양이라든지 이완용이라든지 이범진이라든지 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동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정동 얘기죠. 거기에 이제 예전에 러시아 공사관이라든지 또는 미국 공사관 등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던, 그러니까 친러 또는 친미파 정도의 세력을 정동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정동파 세력들이 이 권력을 이제 차지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친러파가 성립이 되면서 서양 열강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권 침탈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각 나라마다 토상조약 체결할 때마다 최애국 대우라는 조항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 뺏기게 되면 다른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뺏기게 되는 거야. 탕벌 채국권을 내주게 되면 다른 나라에 탕검 채국권을 같이 내주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 심화가 굉장히 본격화되었었다. 최애국 대우를 근거로 해서 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귀국을 하게 돼요.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 아시죠? 갑신정변 때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행동대장으로서 칼을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휘두르고 다녔다고 얘기해요. 이 서재필이 일본으로 도망가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이름도 이제 바꾸거든요. 필립 제이슨.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제 필재손, 피재손,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서재필이 미국에서 10년 동안 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바람이 이제 말도 바뀌고, 좀 혀가 좀 꼬부라졌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무래도 자기는 미국 물 건너, 바다 건너, 이제 물 건너 이제 다른 나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조선인들보다는 가장 근대적인, 가장 개화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재필은 귀국을 하자마자, 자, 귀국하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독립신문을, 자, 서재필 주도에 창간하게 돼요. 이게 4월 7일인데, 1896년 4월 7일이 되겠습니다. 고종임금이 아광파천하잖아요. 아광파천이 언제였어요? 자, 1896년 2월부터 1897년 자 2월까지 약 1년 조금 안 되게, 자,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광파천 갔다가 경복궁으로 환궁을 하는 게 아니라, 경복궁은 이제 자기 마누라가 피살당한 굉장히 아픔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덕수궁, 지금의 덕수궁이죠. 당시에는 이제 경운궁으로, 자, 이 고종임금이 1년 만에 환궁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서재필이 귀국을 하게 되면서 독립신문 창간을 주도하고, 그리고 또 고종이 환궁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자, 독립협회를 만들게 돼요. 7월 2일날 만들게 돼요. 독립협회를. 자, 그리고 이제, 자, 이 서재필이 어쨌든 귀국을 해서 중추원이라고 있거든요.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내각의 자문기구예요. 이 중추원 고문에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서재필을. 중추원 고문에 임명을 하고, 정부 측에서 이 서재필에게 지원금, 약 4,000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독립신문도 만들고, 그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독립신문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최초의 민간신문이죠. 최초의 민간신문이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게 바로 독립신문이다 라는 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립과 구성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지도부는 개혁사상을 지닌 서재필, 윤치호, 이상진, 남궁옥, 나수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구성원들은 일반 지식인들이라든지 민중들, 여성들, 학생들, 백정들, 광범위한 사회 집단들이, 사회계층들이 참여를 했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는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독립협회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민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 백성들이라든지 여러 광범위한 사회계층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은 진보적 성향의 관료들을 결집시켜 근대 지향적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치단체였었다. 처음에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관료 중심의 단체에서, 처음에는 관료 중심이었었는데, 관료 중심의 단체에서 이제 민중 중심의 단체로 바뀌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중이 중심이 되어서, 자, 서울 종로에서 1897년이 아니라 1898년이죠. 98년 3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 집회가 이제 개최가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민공동회라는 게 되겠습니다.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가 개최가 되면서 민중들의 의사표현이 굉장히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요즘에는 이제 촛불 집회잖아요. 촛불 집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집회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적인 어떤 싹이 조금씩 이제 쌓아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중의 기반을 둔 정치사회단체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관련된 기관지가 대조선 독립협회고가 있었고, 잡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신문, 말씀드린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재 변법 자강파라고 되어 있죠? 법을 변화시켜서 스스로 이제 부강해지자라고 하는 게 범법 자강인데,
청나라에서 유행했었단 말이죠. 이 범법 자금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입헌군주제 하자는 얘기예요. 서재필은 입헌군주제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서재필 나중에 추방되는데, 그리고 이제 황성신문이 기관지였었다. 이 황성신문은 나중에 일사늑약이 체결되거든요. 1905년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보호국화가 돼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문을 이 황성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밤새워 목놓아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이제 반 넘어갔으니까, 반이 넘어갔잖아요. 외교권 박탈과 이제 통감부 설치거든요. 통감부, 내전 간섭하겠다는 거거든요. 외교권, 우리나라의 그 주권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외교권이잖아요. 그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황성신문이 있었다. 이 기관지였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독립협회의 두 그룹이 있었다. 윤치호와 남궁옥 중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재필, 박용유 중심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윤치호, 남궁옥 중심은 자, 정부와 협조를 해서 전제 황권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었다. 자, 윤치호, 남궁옥 중심으로 해서 이 관민공동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만민공동회는 백성들이 참여하는 민중집회였었잖아요. 그 만민공동회에다가 정부 관리까지 같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붙이냐면 관민공동회예요.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3월에 처음 개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여러 번 이제 또 개최가 되었어요. 그러나서 이제 관민공동회라고 불리는 게, 자, 1898년 10월 말경에 저희 관민공동회가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자, 관민공동회가 개최가 되었었는데, 이때 그 이전부터 뭐가 있었냐면 의회 설립 운동이, 의회를 설립하자. 우리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상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에서는 입법부에 해당하는 의회를 설립을 해서, 자, 백성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국정에 반영을 하자 라고 하는 의회 설립 운동이 있었어요. 그 의회 설립 운동 그 과정에서 이제 보수적인 이제 수구 내각이 이제 그 조직이 있었거든요. 내각 정부였었거든요. 그 수구적인 내각 정부에서 개혁적인 정부로 이제 개편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박정양. 그 이전에 이제 조병식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조병식을 비롯한 이 수구적인 내각에서 이 조병식 내각이 이제 그 고종임금에게 계속해서 이제 그 의회 설립 운동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박정양 내각으로 개편이 되면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내각이요. 이 박정양 내각이 이 관민공동회의 이 관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과 민이 공동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민공동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결의가 되냐면 이 관민공동회에서 자, 헌의 6조가 결의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헌의 6조.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가 결의가 되었다. 자, 의결한 것을 이제 헌상하겠다. 임금님께 헌상하겠다. 우리가 의결한 6개의 조항을 임금님께 헌상하겠다. 그게 바로 이제 헌의 6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헌의 6조와 관련된 내용이 밑에 참고자료가 나와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자, 1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에 기대지 않고 관민이 동심하여, 자,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이렇게 나와있죠?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그래서 윤치호 남궁옥 중심이 전제 황권을 바탕으로 이렇게, 개혁과 주권 강화를 추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쨌든 관민공동회를, 개최를 해서, 자, 헌의 6조를 결의를 했었다. 그래서 광무정부, 당시에는 광무정부였어요. 나중에 이제 공무개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어쨌든, 당시에 고종 정부는
이 관민공동회의 주장을 수용을 하고 박정희 말씀드린 대로 이 수구적 조병식 내각을 타도를 하고 박정희 내각을 출범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죠? 박정희 진보 내각이 출범되었고, 자, 충추원 관제 개정을 약속을 했어요. 이 헌의 6조를 바탕으로 해서,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의 6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 임금님께 갖다 바치니까, 자, 충추원 6조, 충추원, 반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독립협회에서 이 충추원 관제를 이제 반포를 했어요. 임금님에게 재가를 받은 거예요.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이 되었음을, 이제 될 것임을 이제 반포를 하게 되는데, 이 중추원 관제는 뭐냐면, 이 중추원을 의회로 이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중추원을. 그래서, 관선 25명, 민선 25명, 그래서 부합 50명이 이제 지금으로 해석하면 이제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날 뻔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었죠. 자, 관선은 임금과 당시 왕이었었던 이제 황제였었던 고종과 이제 행정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25명을 선출하게 되고, 지금 해석하면 뭐 한 상원, 그 양원제 그 국회에서 해석하면 상원 정도. 그 민선은 이제 독립협회의 구성원들이 자체 투표에 의해서 이제 25명을 선발해서 부합 50명의 의원이 만들어진 이 중추원이라는 이 의회가 만들어질 뻔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11월 5일인가 4일인가 같은, 어쨌든 12월 초쯤에 이 수구파, 그 이전에 조병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반공령을 선포했었던 사람인데, 이 조병식을 중심으로 한 이 수구파 대신들이 이제 익명서 조작 사건을 벌리게 되는 거야. 익명서가 뭡니까? 이름이 없는 이 문서라는 얘기죠. 이름이 없는 문서를 서울 시내 곳곳에 이제 갖다 붙여요. 그래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하고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하는 공화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보고를 이제 고종이 보고를 받게 되면서, 고종 입장에서 봤을 때 공화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제 헌권을 공고해야 되는데 이 헌의 6조의 1조처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고종 임금이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황국협회가 있었거든요. 보부장 단체거든요. 이 황국협회와 이제 이 경찰들을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898년도에 있었던 독립협회의 강제 해산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상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죠. 백성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민의가 반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성공할 뻔했었던 가장 결정적인 그 사건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원래 민이 이 주가 되는 게 역사 발전이지 않습니까? 역사 발전. 우리가 역사 발전한다고 했을 때, 과거에는 막 노예가 막 살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신분보다는 자기 능력이라든지 실력이 중요시 여겨지는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지 이런 게 강조되는,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민주사회가 되는 게 바로 역사가 발전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종이 이거를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탄압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시대를 거꾸로 가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였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근대화가 점점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백성들 스스로 주체적인 역량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킬 수 없는, 보존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제 뒷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윤치훈 남궁옥 중심으로 해서 뭐 이런 게 있었다. 중청만제 개정과 개정 약속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협회의 신문규칙 개정하고 상공학교 설립 등 개혁적 조치를 발표했었고, 그 다음에 서재필 박영규 중심이 있었는데, 이거는 자 서재필은 이 관민 공동회의는 참여하지 못해요. 그 이전에 이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1898년 이 5월경에 이 서재필이 노예술 입헌군주제 한다라고 얘기해서 고종의 미움을 받아서 강제 추방당합니다. 사실 이 반역 죄인이기 때문에 처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서재필은. 그러니까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에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법으로. 치의법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방당하게 된 거야. 자, 전제군주제를 거부하고 군주의 권한을 제한 추구했었다. 러시아 알렉세이프의 재정고문 쇼빙을 비판했었다. 아간파천하면서 이 알렉세이프라는 사람이 와서 굉장히 많은 밤나라, 대추나라 굉장히 많은 간섭을 했었어요. 민권 신장을 주장을 하고 고위관리 인사에 관여해 관여하는 것을 도모했었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정부 탄압에 반발하여 상소운동을 전개했었고 자주 문권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개화 세력과 민중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자, 따로따로 놀았지 않습니까? 갑신정변 때는 개화 세력이었다. 동학농민운동 전쟁 때는 어땠습니까? 민중 세력이었다. 따로따로 놀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 서로 이제 손을 잡겠다는 얘기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현명하게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자, 그 독립협회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신문 발행, 강연회, 토론회 개최, 그 영업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을 했었어요. 지금 서울 몇 호선인가요? 3호선인가요? 3호선. 3호선에 독립문역 있지 않습니까? 그 독립문역. 원래 독립문역이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길이 여기 이제 의주로라고 있어요. 의주로. 거기서 이제 이게 쭉 올라가면 의주까지 연결되는 길인데 무조건 직진하면 의주가 되는데 독립문이 원래는 여기 뭐가 있었냐면 영업문이라고 있었거든요. 영업문. 중국 청나라 사신을 이제 영접하는 그 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사이드에 모화관이라고 있어요. 모화관. 청나라 사신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접대를 하는 곳 모화관이라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독립협회에서 자 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업문은 지금 주춧돌만 남아 있습니다. 주춧돌만 아래 주춧돌만 이렇게 주춧돌만 남아 있고 그 바로 뒤에다가 독립문을 자 만들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들어진 게 바로 독립문인데 지금 여기 이제 그 고가도로가 이제 건설됐거든요. 고가도로 건설이 돼서 이 서북쪽 약 한 80m 지점에 여기 이제 독립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앞에 영업문이 주춧돌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전을 해놓은 이런 모습을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자, 독립관이 그래서 모화관 여기를 개조를 해서 독립관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독립협회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국권. 자, 이렇게 얘기해요. 크게 이제 자주국권입니다. 그 다음에 자강기업. 자유민권. 의식을 토대로 해서 자,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주국권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세계 간섭과 이권 침탈 저지를 목표로 해서 전개했었다. 그래서 고종의 환궁 요구를 했었어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갔다 와서 이제 칭제 건원을 또 하게 되거든요.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해요. 청나라로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제국과 관련해서 뒷부분에 또 배우게 될 텐데, 자, 그리고 이제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했었죠. 러시아의 내정 간섭을 규탄을 합니다. 그래서 자,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질시키고요. 한러은행을 폐쇄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군사교련단과 재정부문단을 철수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다. 프랑스, 독일의 광산 채굴권 요구를 저지하기도 했었다. 이게 바로 자주국권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유민권 운동에는 재산권 보호 운동,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이제 보장을 하고, 국민의 참정권, 투표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죠. 이러한 운동들이 전개가 되었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강개혁 운동이 있었죠. 근대 개혁을 통한 국력 배양을 목표로 전개했었다. 의회 설립 운동, 이거 설명해드렸던 내용이죠. 자, 다 설명해드렸던 내용이네요.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참고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추원 관제를 반포했었다. 의회를 만들겠다. 중추원을. 알겠죠? 중추원은 갑오개혁 때 만들어졌던 내각의 자문기구였었는데 그 자문기구를 의회를 만들겠다. 자, 이 독립협회가 해산이 됩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던 대로 보수 세력의 모함, 익명서 조작 사건이 있었죠? 익명서 조작 사건으로 고종이 분노하고 한국협회라든지 이제 경찰들을 동원을 해서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들이 공화정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자, 의의 및 한계를 보게 되면 최초의 민주주의 정치운동이다. 민중에 의한 근대화 운동이다. 근대적 민족운동이었었다. 그런 한계는 뭐냐면 외세배척 운동이 주로 러시아에 한정되어 있었다. 미국, 일본, 영국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가 나와있죠. 독립협회의 열강에 대한 상반된 태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대한제국이 나와있어요. 자, 대한제국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1897년 10월부터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가 아니라 이제 대한제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제국이 1897년 10월부터 1910년이죠? 1910년 8월 29일날 경술국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나라 통치를 뺏기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자, 이때 한 13년의 기간 동안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황제국가인 대한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은 굉장히 허울은 굉장히 좋죠? 실상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다 특기는 허울만 좋은 이제 나라가 되겠는데, 어쨌든 아관파천으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자주성이 이제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전 임금이 이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다 황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러시아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 황제라고 부르는데 자기만 이제 국왕인 거예요. 군주인 거예요. 임금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황제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출범된 게 바로 이 대한제국이 되겠는데, 대내적으로 정부관리, 유생, 독립협회 등이 고종의 환궁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국민 여론을 조성했었어요. 대외적으로는 조선에서 러시아 세력 독점을 견제하려는 국제적인 여론이 조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제가 환궁한다고 했었죠? 경운궁으로 환궁해요. 1897년 2월에 환궁을 하고, 그리고 하늘에다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원래 황제 국가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황제 지휘국인 왕국은, 왕의 국가는 땅의 신, 토지 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거든요. 사직단에 제사를 지내요. 우리나라 그 사직공원 있지 않습니까? 서울 그 광화문에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사직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사직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었어요. 그래서 황제 국가와 왕의 국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을 줬었다라고 하는데,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원구단을 만들게 돼요. 원구단이라고 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재단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겠다.
우리 고정임금도, 알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원구단이 되겠습니다. 원구단 또는 황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뒤편에 있는 건물 있죠? 이게 이제 황궁우예요. 황궁우. 그래서 하늘이라든지 또는 땅의 신, 땅의 어떤 그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이 재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황궁우인데, 지금 이 황궁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구단은 지금 없어졌어요. 이 자리에 이제 조선호텔이라는 호텔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에 이 원구단이 일본에 의해서 이제 헐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대한제국은 원구단에서 대한제국, 자, 선포를 했었다. 아시겠죠? 원호를 뭐라고 했습니까? 원호를 광무. 그래서 그래서 이 대한제국 시기 때의 개혁을 뭐라고 하냐면, 광무 개혁이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죠? 국호는 말씀드린 건 대한제국이고, 청나라와의 관계도 공식적으로 이제 끊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대 관계가 이제 끊어지죠. 청나라와는 1882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조약이란 이름도 붙이지 못했었잖아요. 장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저기 번속국이고 청나라는 속방국이기 때문에 장정이라는 표현이 붙었었는데, 1899년도에 청나라 우리 그 대한제국 간에 1대1 주권 국가로서 동등하게 한청 통상 조약이 체결되는 이런 모습도 나중에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지금 없는데. 자, 그래서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고 자주 독립의 의지를 표명을 했었던 게 바로 이 대한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의 이념을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 9번 신참이라고 얘기해요. 자, 9번 신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독립협회의 뭐 이런 내용들을 사설이 이제 부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자유민권 세상을 완전히 부정한 거잖아요. 고종익이. 그죠? 독립협회 강제 해산시켜버리고, 백성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잖아요. 황제권을 이제, 강력하게 황제권을 이제 행사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9번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은 참고만 한다라고 하는 9번 신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복고적인 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고적인 개혁이고, 자유민권 사상이 탄압이 되고 어떤 사상이 나오게 되냐면, 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황제권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황제는 육군과 해군을 통솔하고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모든 행정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대한국 국제를 반포를 하게 되는데, 대한국 국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참고자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조에 세계 만국이 공인하는 자주 독립 제국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그죠? 군권을 누린다.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쭉 내용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황제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고적인 개혁인 거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개혁 내용들이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외교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대한국 국제가 1899년도에 반포가 되어 자주독립과 전제 황권 강화가 표방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행정구역이 23부에서 13도제로 이제 개편이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팔도강산이지 않습니까? 원래 팔도강산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갑오개혁 때 어땠습니까? 갑오개혁 때 23부로, 2차 갑오개혁 때 23부로 이제 개편이 되었었잖아요. 그죠? 개편이 되었었는데, 23부에서 이게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도로
다시 개평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자 보세요.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그 다음에 경상남북도, 그 다음에 강원도, 평안남북도,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저기 황해남북도, 아니 황해남북도 아니라 저기 함경남북도, 그 다음에 황해도 이렇게 해서 13도가 되는 거죠. 13도. 13도라는 표현은 나중에 또 나오게 돼요.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되어서 이제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13도로 광무개혁 때 개평이 되었다. 자, 근대적인 토지 측량 제도인 양전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1899년부터 1903년까지 양지 암문이 설치가 되어서 자, 지게를 발급받는데 이 지게를 여러분들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게. 그래서 이 지게는 뭐냐면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토지의 소유 문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이제 초빙을 해서 외국 기술자들을 초빙을 해서 전국의 모든 땅의 이제 토지를 측량하게 되는데 일제강점기 널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라든지 충청도의 일부 지역에만 이 지게 발급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실시가 되지 못했었다는 얘기죠. 자, 상공업진흥책으로 근대적 공장과 회사가 설립이 되었었다. 자, 군사적으로는 원수부를 설치를 해요. 자, 원수부 왼쪽에 설명이 나왔는데 읽어보시고요. 자, 중앙과 지방의 군대를 지휘 감독을 하고 황제가 직접 군대를 장악을 하고 서울에는 시위대, 지방의 진위대를 증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무관학교가 설립이 되었었다.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실업교육을 강조하면서 자,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하고 실업기술교육기관을 설립을 했었다. 자, 그래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의료 등 근대적 시설이 확충되었었다. 자, 외교적으로 보게 되면 해삼위 통상사무관이 설치가 되었어요. 해삼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의 영내죠. 변해줄 때. 얘가 블라디보스토크거든요. 나중에 우리 독립운동 파트 이제 배울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해서 교민들을 보호를 했었다. 간도. 여기 지역이 이제 간도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서간도가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북간도가 돼 있는데 이 북간도 일대가 과거에 우리 영토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백두산 꼭대기에다가 백두산 전개비도 쌓고 이제 간도 지역의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행사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 빼앗고 그리고 나서 이 간도를 청나라에다 팔아먹는 이런 만행을 쫓아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건 설명해드릴게요. 어쨌든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명시를 했었다.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그 한청통상조약, 이거 아까 설명해드렸던 거죠. 대한제국과 청이 대등한 주권 국가로서 체결한 최초의 조약이다. 1899년도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광무개혁의 한계는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과 일본 등 열강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무개혁이 가지는 의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무개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거는 이제 그 위로부터의 어떤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 근데 그게 말처럼 쉽게 잘 되는 건 아니었었죠. 부정적인 면은 이제 민의를 탄압을 하려고 했었던 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했었던 거. 이게 이제 단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